MBTI, 즉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는 마이어스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하는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MBTI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에 의해 수검자를 16가지 심리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합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 내향, EI 지표,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과 직관 SN 지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사고 감정 TF 지표, 인식 기능과 판단력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판단 인식 지표입니다. MBTI는 이 4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하며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지난 대전 청춘합창단 성년음악회에서는 이 MBTI에 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열심히 고우랑하게 저의 그 성격 유형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ENT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ENTP는 어떤 그 성격 유형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되어 있네요. ENTP 유형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도전을 즐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이들의 도전 의식은 자극된다. 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보다 나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자연스럽게 집중한다. 전통이나 권위를 무조건 따르지 않으며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ENTP 유형은 유쾌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화를 주도하며 논리적인 협상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혁신적인 변화를 현실로 이끌어내서 주위 사람도 동참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신뢰를 하시던 하시지 않던 MBTI가 뭔지는 알고 계시면 대화하는데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들이 검사한 게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어 드리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MBTI 유형, 본인이 생각하는 유형하고 이 검사한 결과하고 사실은 같아야지 맞잖아요. 같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하고 일단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 종이를 놓아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제 설명 들으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해서 4가지 글자 조합을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이 결과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은 성격, 이러이러한 사람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보니까 행동으로 거의 같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낳은 딸이 아주머니는 정식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딸은 엄마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는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정식으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해서 심리학자가 됐고 그 딸이 낳은 아들 피터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또 공부를 해서 이 MBTI 검사는 그렇게 그 아주머니와 딸과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끝에 나온 그 검사지예요. 그리고 지금 칠판이 없는데 MBTI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M은 브릭스고요. B는 마이어스고 T는 타입 그리고 I는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예요. 근데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모녀지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 엄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먼저 가요. 근데 마이너스가 딸, 그리스가 엄마예요. 그래서 그 모녀가 만든 심리 검사지도 일단 이 검사하는 목적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다니시다가 보면 무슨 심리 상담 연구소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대전에만 한 몇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MBTI 검사하러 왔어요 하고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MBTI 검사는요 이렇게 단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체가 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MBTI 검사는요 기본 기초 이론이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예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검사할 때도 어떤 선생님이 성격 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격이 바뀌었다고 안 하고 MBTI에서는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본래 갖고 나온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살다가 보면은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래 자기가 갖고 태어난 성격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점점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하고 그다음에 뭐 가장이 되고 이러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의도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건 남자건 누구나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MBTI에서는 개발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MBTI를 지금 실시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부터 다 MBTI 검사 실시해요. 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뭐 진로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로 상담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의사소통, 뭐 대인관계 향상 이런 거를 위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있죠. 열린 마음, 그다음에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목적은 그냥 타인을 수용하자. 그대로 수용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시면요. MBTI는 이렇게 8개 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개 지표 중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각각 4가지 글씨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씩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선생님들 전화드린 종이 있죠. 거기에다가 한 글자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우선 그러면은 외향하고 내향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우선 외향하고 내향은요, 뭐의 차이냐면요, 여기 가운데 에너지 방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평상시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외향인 분들은요, 당연히 글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저기 바깥이라는 건 집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주변에 보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으니까 친구도 많고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도 이 모임 저 모임 많이 나가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때로는 무심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요, 여기 질문에 보면 어디에 대한 집중하는가, 무엇이 나를 활력있게 만드는가 되는데요. 밑에 특징이 있죠.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에 예전에 아주 전형적인 여기 써있는 그 연두색 글씨,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남자 과장님이었는데, 그분은 큰 사무실에 직원이 한 20, 30명 있잖아요. 그럼 과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은 항상 본인 사무실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바깥에서 내 반이 아닌 바깥에서 그 직원들 동태나 이런 게 늘 궁금해요. 일부러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열어놨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결제를 받거나 할 때 가서 보면은 과장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물어볼 필요 없이 바로 보였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은 첫날부터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닫는 분은 내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 제가 이 검사 결과를 추적을 하다가 선생님들한테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좀 수긍이 갔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바깥에 관심이 많고 늘 안테나가 다른 사람한테 향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집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몸이 이제 되게 안 좋아요. 몸살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좀 쉬어야겠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한 친구한테. 나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막 불러요. 자, 그럴 때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지만 나가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 안 돼, 나 쉬어야 돼 하면서 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외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향인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에너지 다이어리라고 했잖아요. 외향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충전을 해요. 그래서 몸이 지금 아프려고 했죠. 몸살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나 몸이 안 좋아 이러면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보면 한 서너 시간이 지나갔어요. 집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는요, 아까 그 몸살기 싹 없어졌어요. 진짜 싹 없어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오히려 아까보다 나갈 때보다 더 상태가 좋아서 들어오시고요. 내향인 사람들은 너무 친구가 졸라서 할 수 없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몸살감기에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인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향도 그 정도가 있어요. 그 뚜렷함의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내향이지만 친구가 나가자 그러면은 또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가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에너지가 오히려 고갈돼가지고 몸이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인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내향인 사람은요 혼자 조용히 쉬어야 돼요.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그리고 내향인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살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부인이 외향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내향이에요. 그러면은 부인이 만약에 남편을 이해한다면 가끔씩은 집에 혼자 두고 뭐 친정에 가든 여행을 가든 혼자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항상 외향인 사람은 같이 뭐를 하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보면 화장실을 가든 외정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꼭 친구랑 같이 가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백화점을 가든 뭐를 하러 가든 누구랑 꼭 같이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다니는 걸 더 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해하는 사람이 외향적이고요. 외향인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서 뭘 해야 에너지도 솟고 그다음에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외향인 분들은 절대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식당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선생님들이 외향인지 내향인지 한 글자 쓰세요. 외향인 분은 대문자 이, 내향인 분은 대문자 I. 둘 중에 한 글자. 그리고 외향인 사람들은요, 제가 저희 남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이라면 지금 점심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심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희 남편은 한참 있어야 답이 나와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먹지? 아니면 지금 먹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왜 그 대답을 빨리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MBTI 연구소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이 아이 중에 그 어떤 그룹은 별명이 7초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뭘 물어보면은 굉장히 내향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들으면 즉각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7초라는 그룹은 굉장히 한참 있다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7초라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 7초 그룹에 속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이는 굉장히 추진력도 좋고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딱 보면 외향인지 내향인지 좀 느껴지기도 해요. 일단 에너지 면에서. 자, 쓰셨어요? 네. 둘다 이상 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나오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내향이면서도 친구는 좋아해서 나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예를 들었을 때는 내향 같고 이 예를 들었을 때는 좀 내향 같기도 하고 본인이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 자, 다음 장이요. 자, 여기 외향과 내향 상대적인 그림이에요. 외향은 자기 외부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내부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 장이요. 외향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 좋아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나가서 3시간 정도 얘기하고 들어왔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전화해서 그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향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좀 사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이쪽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저쪽은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하고 손잡고 있는 모습 보이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저쪽은 나무 밑에서 혼자 사색에 즐겼어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외향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저쪽은 사색과 되게 신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요 외향은 아까 제가 추진력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뭐를 할 일이 딱 있으면요 외향은 바로 시작해요. 그런데 내향은 아까 신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좀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느려요. 그런데 이 외향은 일단 경험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더라도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한다면 저쪽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참 선생님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아까 8가지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이런 식으로 8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8가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MBTI 검사는 선호도 검사예요. 내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고 어느 쪽을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해하는지 선호도 검사이기 때문에 외향인 사람이 내향인 면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뚜렷한가요? 여기 외향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향인 사람이 봤을 때 내향은요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흉하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노린정하고 비우호적이고 속으로 감추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MBTI를 이렇게 단체로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속으로 감추려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싶지 않은 힘이에요. 선생님 SNS 있죠. 그래서 요새 막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SNS는 사실 자기를 되게 노출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SNS 거기 자기 어디 가서 먹은 거 사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외향인 사람들이 좋아해요. SNS에 자기 일거수일투족 다 노출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향인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한참 생각해야 되니까 느리고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예요. 다음은요. 거꾸로 외향이 봤을 때 외향은요. 일단 말하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앞서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고 말이 앞서고 그 다음에 와서 참견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제 넘게 나서고 참견이 심하고 겉만 요란하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향인 사람이 외향인 사람을 지나치게 위대를 부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례하고 우스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타고난 성향인 걸 그대로 수용하시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입장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지표를 정하셨죠. 두 번째 지표는요. 아까는 에너지 방향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기능, 인식 기능이에요. 그런데 자,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있는데요. 감각형은요,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이 있죠. 눈, 코, 귀, 입, 촉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직관형은요, 오감 말고 육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느낌, 감으로 또 다른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형은 오감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온 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게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술 시간에 애들한테 자 오늘은 너희 상상화를 그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각형인 아이들은요 상상화를 그리라고 해도 내가 책에서 봤든 눈으로 봤든 아무튼 TV에서 봤든 내가 어디선가 경험한 거를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관형인 사람들은 전혀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누구도 보여준 적도 없는 이상한 거를 얘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직관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술가들이 많아요. 직관형 그거를 이 MBTI 검사를 해서 나중에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서 지금 이 검사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에 과마가 가가지고 미네소타 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확실히 예술대학 애들이 직관형이 퍼센트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여기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나 실제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감각형입니다. 그리고 함축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관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형은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편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다음 주에 워크숍을 갈 건데 프로그램 좀 짜봐 이렇게 직원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감각형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형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고요. 이미 했던 거 반복해서 또 하고 하는 거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직업도 안 바꾸고 30년, 40년 똑같은 일을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본인이 지루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던 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그냥. 그리고 늘 하던 거 하니까 안심이 돼요. 편안하고 그게 감각형이고요. 직관형은요, 제가 직업상담사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오셨는데 직장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월급도 좋아요. 남들도 인정을 해요. 다 조건은 다 좋은데 본인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본인이 회사를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다시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리고 항상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또 신나는 거 이렇게 찾아서 계속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얘기 들어보시면. 네. 그래서 가끔씩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지만 남편분들이 잘하다가 괜찮게 되고 있는데 회사 또 그만두고 다른 회사 옮기고 막 이러는 성향들, 그런 성향이 직관형이에요. 그래서 직관형의 아이디어를 내가 보는 감각형인가 그랬는데요. 감각형인 사람들은요, 되게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도 잘해요. 그런데 직관형은 아이디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직관형의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일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총무처럼 그렇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각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잘 발전을 하려면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 안에 감각형도 있어야 되고 직관형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던 그 사무실에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7명, 8명이었는데 8명이 다 감각형만 있다. 발전이 없어요. 그 사무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대학에 부속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7명인데 전화기가 2대였어요. 그런데 2대가 전화니까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면은 2명이 전화 받으면 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 한 대는 또 팩스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직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7명의 전화가 2대가 뭐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더 놓치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학교 공부에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더 이상 놔줄 수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 감각형은요, 거기서 더 이상 놔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각형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수용이 납득이 됐으면 새롭게 뭐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살면서 교훈이 됐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그 선생님이 작년은 작년이고 그랬어요. 본인은 나중에 나 그때 되게 교훈이 됐다 그랬더니 자기 그런 말 한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작년은 작년이고 그러면서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대학 공부에. 대학 공부에서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저는 감각기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요. 이 직관형은요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를 자꾸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 때문에 3대가 더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찔러보고 노력하고 하는 바람에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경로를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게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친구가 빨간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딱 서 있어요. 생일 축하해 그래서 꽃다발을 줘요. 그럴 때 감각형은요, 그 꽃다발을 딱 보는 순간에 얘가 빨갛고 싱싱하고 너무 이쁘고 그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직관형은요, 그 꽃다발을 딱 받는 순간에 꽃보다 얘가 이걸 꽃집에 가서 골라서 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왔을 그 마음이 있죠. 그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감각형은요, 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이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면 직관형은요, 이 지금 오감 외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직관형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어요. 큰 차들 사이에 작은 차가 끼어서 막 형체도 막 알아보기 힘들고 사람도 막 다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감각형은요, 그 장면이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 장면이 눈에 막 들어와요. 이게 사람 다쳤나? 몇 명 다쳤나? 너무 상태가 심한데 그런 장면이 막 들어오는데 그 감각형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가 이래요. 저러니까 보험 수가가 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감각형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 장면을 보는데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이해가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넘어 다른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직관형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MBTI 연구소에 가면 이 감각형하고 직관형을 구분짓는 이 설명을 할 때 저희한테 커다란 그 풍경 사진 한 장씩을 그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거를 바로 10가지나 쓰세요. 그러면은 그 풍경이 뭐였냐면요, 저 멀리 히말라야가 보이고 네팔에 어떤 작은 시골 마을이고 그 마을 그 집 주변에 조그만 연못 같은 호수, 작은 호수에 얘가 몇 쪽 떠 있고 아주 화창한 평화로운 그런 봄날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진을 딱 주면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10가지나 쓰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감각형은 어떻게 쓰겠어요? 1번 날씨가 화창하다. 2번 멀리 히말라야에 만년설이 쌓여 있다. 3번 그 강사가 사진을 분석하세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감각형은 그거를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사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직관형들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1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도 인상 깊어서 여지껏 안 잊어버려요. 오래전에 강의 받았는데 안 잊어버렸어요. 1번 2002년에 떠났던 여행, 산악 여행.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번 보은선 아시는 분? 혹시 산악의 보은선 아무도 모르세요? 맞아요. 아세요? 그때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나왔었어요. 보은선이 히말라야 뭐 8개 봉우리 다 정상에 올랐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봉우리가 다 눈보라칠 때라 이거 맞다 아니다 막 이랬었는데 그 흰말로 막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2번 보은선은 정말 부산에 올랐을까? 저는 그렇게 쓴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3번 그 사진 아닌 다른 거가 연상이 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직관형인 분들은요 비유도 잘하고 구름을 보면서 아 구름이 하얗고 정말 하늘은 파랗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구름을 보면서 다른 게 연상이 돼요. 어떤 분은요 저기 공주떡 아시죠? 공주떡 보면 무늬가 있잖아요. 그거 보더니 그거 보고 구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를 보면서 다르게 연상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상담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담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 너무 죽고 싶고 뭐 너무 힘들고 막 얘기를 한참 듣다가 보니까 그 사람 저 너머에 있는 송강이 있어요. 감각형은요 지금 자기 귀에 들리는 게 정보예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있죠? 그게 정보라면 직관형은 그거보다 이 사람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저 마음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어느 순간에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분이 직관형이에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강의 MBTI 연구소 그 강사님이 직관형인 사람들은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재질, 자질 그게 한 가지 좀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읽히니까 상담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감각형은 상담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근데 마음이 잘 안 읽히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감각형은요 현실에 앉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그쪽은 새로운 생각이나 상황을 추구하고 그래서 시인 아니면 별명가 예술가 이런 분들이 직관형이 많고요. 강사님 죄송해요. 차를 빼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요. BMW 그룹06. 가지고 저희는 진보적이고 저희가 MBTI 연구소에서 교육받을 때 백지를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요. 오늘 이 MBTI 연구소 여기까지 찾아온 약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감각형은요 아주 자세히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도 있지만 여기는 저쪽 서울이거든요. 빨치산이요. 몇 번 줄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건물도 막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뚜렷한 감각형 그 약도하고 그다음에 뚜렷한 직관형 약도하고 두 개를 딱 그려주는데요. 직관형은요 그냥 이렇게 긋고 여기다 점 하나 딱 찍고 여기 MBTI 연구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축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생략하는 걸 생략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그런 내용만 딱 쓴다면 감각형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꼼꼼하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감각형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두 글자 중에 한 글자 쓰세요. S냐 N이냐 쓰셨어요? 네. 다음 페이지. 자, 감각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리석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감각형은요, 일단 얘를 재요. 그래서 이 크기를 재고 나서 그러면 이 크기에 맞는 뭐를 두각을 할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 직관형은요, 저 색깔이 이쁜 대리석을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벌써 완성된 어떤 뭐가 탁 떠올랐어요. 떠올라가지고 쪽쪽이 시작해요. 지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형은 그렇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한 칸 한 칸 차근차근 단계별로 그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그쪽은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날 건너뛰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생략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감각형은 디테일에 강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여기 나무와 숲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자세하게는 꼼꼼히는 아는데 크게 넓게 보는 통찰력은 조금 떨어져요. 반대로 저쪽은 큰 융통성, 앞으로 뭐가 좀 승산이 있겠구나, 뭐를 하면 되겠구나, 그 감 잡는 거는 더 잘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꼼꼼히 단계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는 약해요. 직관형은. 그러니까 연예인들 아시죠, 선생님? 특히 화가들 보면요, 직관형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화가들 옆에 그런 기획사라든가 갤러리 있죠, 화廊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직관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자기 관리나 뭐 자기 돈 관리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알던 어떤 화가 대전에 계신 화가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은 전형적인 직관형이고 어느 날 밤에 자기가 그려놓은 몇 년치 그림을 바닥에다 갖다 놓고 불을 확 질렀어요. 수채화 화가인데요. 다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되게 후회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진짜 좀 유명하고 그런 화가들 옆에는 그런 꼼꼼하게 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자, 여기 나무하고 숲 이해하셨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감각형은 얘는 이제 못 쓰는 물건이에요. 쓰레기 뿌리거든요. 그런데 직관은 이거 가지고 뭐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그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이 왜 직관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우디, 스페인 가우디, 가우디가 뭐 만든 뭐 구엘공원 이런 데 가보면은 타일이 막 조각조각 낸 거 같게 막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TV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타일을 제작해달라고 해서 타일을 제작해주면 가져가면 깼다 그러더라고요. 깨서 그냥 네모나게 붙이는 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도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서 깬 거를 그렇게 조각조각 붙였다는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감각형한테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한테 정보예요. 그런데 직관형은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선생님도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형사들이 보면 그런 영화들은 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성향의 형사들이 나오는데 한 형사는 범행 현장에 가가지고 꼼꼼히 보면서 그 현장을 물건 증거가 있나 수집을 하고 그런다면 다른 형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왠지 범인이 누구일지 느낌이 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직관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형이 봤을 때 직관형은 일단 사람이 엉뚱한 소리 잘하니까 엉뚱해 보여요. 감각하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까 감각형하고 직관형 중에서 감각형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나쁜 단어를 쓴다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몰인정하고 공상에 잠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현실감각 없는 근데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다음 직관형이 봤을 때 감각형은요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비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루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완고하고 그래서 좀 보수적이에요. 완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리타분을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00년 가게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똑같은 음식 메뉴, 똑같은 메뉴로 정말 100년씩 200년씩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 경험하고 항상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만 내고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그거 할까? 다음은 지금 아까 감각하고 둘 중에 한 글자 쓰셨죠? 세 번째는요. 지금 아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는 그 정보를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나한테 들어온 정보를. 사고형은요, 이 단어에서 보듯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상 참작도 하고. 사고형은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형은 정상 참작의 계기가 공평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수용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있던 그 사무실에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죠. 그 과장님한테 우리 직원이 뭘 결제받으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책상 위에다가 그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나 소리 말해서 퇴짜 받았어요. 퇴짜 맞은 거. 나 그거 다시 쓰래. 그래서 속상했대요. 그랬을 때 사고형은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왜 퇴짜 맞았지? 왜 반려됐지?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여기 과업 제한적이라고 써있죠. 모든 걸 다 일로 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그 반려받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 내용이. 그런데 감정형은요. 지금 이 반려받아서 지금 속상해하는 이 직원이 나하고 굉장히 친한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분명히 반려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보다 일단 내 마음은 얘가 속상해하는 게 더 나한테 먼저 와 닿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니 그러면서 과장님 흉을 막 같이 봐요. 그리고 과장님 막 험담을 하면서 그 내용은 몰라요. 지금 뭐 때문에 반려받았는지.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잘못 써서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이 속상해하는 게 더 내 마음에 먼저 와 닿아요. 자,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눈탱이가 감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감정형, 사고형 엄마는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모든 걸 다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얘가 이렇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하다면, 감정형 엄마는 걔를 막 안고 너 누가 이랬어, 막 얘가 이거 말했으니까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아프고 속상했을 걔를 막 위로해주고 걔의 그 마음이 더 나한테 먼저 와 닿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감정형이에요. 차이점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고형은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감정형은요 좋고 싫음이에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10대 자녀가 10대 자녀는 별로 없으실 나이들이시지만 10대 자녀가 나한테 어느 날 임신했다고 10대 자녀래요. 아직 대학도 못 갔어요. 10대 자녀가 나한테 임신했다고 고백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MBTI 연구소에서 중의를 다 가지면서 자 떠오르는 생각 10가지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고형은요 1번, 2번 10가지 쓰고 감정형도 10가지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10가지 다 이쪽이나 내용은 다 겹쳐요. 겹치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사고형은 모든 걸 일로 본다고 했잖아요. 1번 경위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는지 그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2번 상대를 만나봅니다. 3번 상대 부모를 만나봅니다. 4번 뭐를 의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일 처리하는 게 앞에 1, 2, 3, 4, 5번에 일 처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감정형은요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1번 감정형은요 그 감정이 먼저 나한테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안아주고 위로한다. 2번 부둥켜 안고 문다. 어떤 조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좁힌다. 속상하잖아요. 엄마가 속상하니까 좁힌다. 어떤 데는 하여튼 그런 감정적인 거 있죠. 그게 1, 2, 3, 4, 5번 앞쪽에는 저쪽은 앞쪽에 그 감정적인 게 먼저 나오고 사고형은 그 일처리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고형도 뒤에 가서는 위로해준다. 심리상담을 같이 해준다. 병원에 같이 데려가서 뭐를 한다면서 그 애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행위는 뒷번에 나와요.
근데 감정형은요, 그게 더 앞에 나오고, 뒤에 가서, 상대의 부모를 만나본다, 그 일 처리하는 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10가지가 다 겹쳐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겹치는데, 어느 게 더 먼저인지. 그런데 저희가 MBTI 연구소에서 이렇게 단체로 교육을 받을 때, 한 60명, 7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같이 앉아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T는 T끼리, F는 F끼리, 이렇게 해서 여러 그룹 앉아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큰 전제에다가 생각나는 걸 10가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보면은 정말 F들은 정말 감정적인 게 다 앞에 먼저 나와 있고 T는 일 처리하는 게 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사고형은 굉장히 좀 냉정하고 그다음에 인정머리 없고 그렇게 차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과업지향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지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형은요 관계지향, 즉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지표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EI, 그다음에 SM 4개 중에서 E가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마실 거는 E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요. 내 에너지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고 F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돈이 없으면서도 인정에 끌려서 비포증을 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F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친구가 와서 막 비포증 써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 사줬어요. 그랬는데 한 번 사줬는데 못 갚고 집이 풍리박산 났어요. 아주 혼이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T는 2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친구가 나한테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700만 원을 못 받을 경우에 나한테 지장이 있나 없나. 그래서 뒷보증을 절대로 안 써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T는. 그래서 빌려줄 수 있으면 그래 나중에 못 받아도 내 친구를 위해서 700만 원 줄 수도 있어. 생각하면 뒷보증 쓸 수 있는데 저 F는 그 분석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석보다 얘의 그 애처로운 그 목소리나 이게 더 나한테 마음에 닿아서 우리 집 능력으로 얘 보증 써줬다가 잘못되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쪽이 보증 써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비보증을 써줘서 한번 혼이 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다른 친구가 와서 또 비보증 써달라고 할 때 해주면 안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누르셨을 거예요. 비보증 한 번 사준 사람이 또 사줘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사줬다고 또 두 번째도 또 그 온 식구를 다 곤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부인이 막 옆에서 막 말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뒷보증을 안 써줬죠. 아까 MBTI는 선호도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뒷보증을 안 써주면 내 마음이 편한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냥 냉정하게 돌려보냈잖아요. 냉정하지 않았겠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으면 그날 밤에 두 달 뻗고 못 자는 사람이 그 아버지는 계속 그게 걸려요. 마음속에. 그 사람 하는 데 가서 빌렸을까? 뒷보증 다른 사람이 써줬을까? 그럼 계속 내 마음이 걸리는 그런 인연이 F입니다. F는 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굉장히 챙겨주고 배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F가 아니더라도 나랑 친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이 F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좋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따뜻하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까. 자, 여기는 팔 같은 사람, 이쪽은 차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선생님들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저울 들고 있고 팔 들고 있죠. 공평해야 돼요. 이쪽은 친구하고 손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형이 봤을 때 감정형은요, 사람이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허약하고, 비합리적이고, 가끔씩은 또 신념주의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자. 다음 페이지요. 감정형이 봤을 때 사고에 워낙 일단 사람이 냉정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좀 냉정해요. 근데 그거를 뭐 탓하지는 말자는 거죠. 몰인정하고 무관심하고 사람한테 관심 많은 거는 일단은 그 F니까 그리고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 앞에 있는 에너지의 방향,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기능, 세 번째 그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 기능, 이것까지는 서로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던 친한 친구이든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행동 양식. 얘는 이제 그게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게 나하고 너무 다르면 살면서 힘든 거예요. 자, 판단형은요, 뚜렷한 목표가 빨리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착착 세우고,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빨리 일을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화하고 구도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도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인식형은요, 그런 거 딱 싫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표는 변경될 수 있고, 결정에 융통성이 있고, 일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3박 4일 hunde백길에 다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판단형은요, 빨리 날짜 딱 정해야지 속이 편해요. 며칠, 몇 시에 갈 거 빨리 날짜를 계속 미루고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날짜 딱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딱 되면은, 3박 4일이면은, 3박 4일 동안 어디 볼 건지, 요일별로, 날짜별로 빨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는. 그리고, 심한 사람은요, 새끼 어디서 뭐 먹을지, 시간별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뚜렷한 사람. 판단형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뚜렷한 사람이요. 그 끼니별로 식사 어디서 하고, 몇 시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은 영양제까지 챙겨갔어요. 그리고 영양제도 요일별로 다 쌌다고 쌌어요. 그런데 인식형은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카드 한 장만 들고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그때그때 닥치면 그때그때 또 적응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안하고요. 저쪽은 계획을 세우면 숨 막혀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5월 달에 중간고사 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판단형은요, 빨리 중간고사 날짜 좀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날짜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몇월 며칠 무슨 과목, 몇월 며칠 무슨 과목, 자기가 공부할 거를 스케줄을 다 짜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실천력이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내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 못해서요. 또 다시 수정해요. 어쨌든 시험 보면 전날까지 수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식형은요. 저희 조카애가 여자인데 전형적인 인식형이에요. 걔를 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걔 여자인데 온 방안이 난장판이고 교과 책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막 쌓여 있고 근데 걔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엄마가 판단형이고 자녀가 인식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거겠죠. 걔는 방이 지저분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없어요. 그래서 특히 집안에 인식형하고 판단형인 식구가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타고났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애는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아직 애는 없어요. 걔가 애를 낳아서 애가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애가 젊었을 때는 진짜 부잣집딸이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였는데
결혼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했어요. 결혼을 해서 집에서 뭐 도와줄 사람 없어. 자기밖에. 근데 애가 기어다니면서 언제부턴가 바닥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가 되니까 그 손에 물도 안 묻히니까 계속 바닥을 닦더라고요. 바닥을 닦고 그다음에 그 애가 놀이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옆에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에 있는 하얀 그 수건들이 있어요. 그게 걸레래요. 걸레를 삶아가지고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면이 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판단형으로 살든 인식형으로 살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본인이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판단형 우리가 막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 이러니까 되게 판단형으로 살아야지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도 판단형으로 살든 인식형으로 살든 결과도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냥 자기 성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성향이 나는 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내가 오기 편한 거고 저쪽은 계획 세우면 숨막힌 거고. 또 우리 조카애는 보면은 아무 데서나 누워서 책 보는 데가 책상이에요. 소파에도 눕고 아무 데서나 그리고 앞에 보면은 TV 켜 있고 자기 앞에 컴퓨터 모니터 켜 있고 그리고 그 책, 영어 책, 뭐 수학책 이런 거 들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잘해요. 문제는 박완서 씨 아시죠? 박완서 씨가 그전 옛날이니까 박완서 씨 예전에 한참 소설가면 나뉘었을 때 그때는 아마 MBTI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박완서 씨가 신문에 이렇게 글을 실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글을 실었는데 거기 내용 보면은 자기는 글을 쓰니까 조용한 데서 한밤중에 식구들 다 잘 때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글을 쓴대요. 자기 딸은 보니까 그 수학 정석이가 뭘 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귀에다 이어폰 놓고 다리를 막 흔들면서 막 노래를 입으로 주물주물 하면서 수학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걸 배우고 나니까 전형적인 P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P형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표 변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내비가 있지만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요. 그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간다 그러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남편은 그 전날 지도를 펴요. 내비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서 어디서 어느 IC에서 간다고 다 미리 써요. 써가지고 출발할 때 앞에 본네트가 아니고 앞에 거기다가 올려놓고 옆에서 보면서 가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좀 유하지 않은 편이라면 제 친구 같은 스타일은 그냥 출발해요.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이 지도를 왜 보내요? 이정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가다가 보니까 이정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엉뚱한 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20분을 엉뚱한 길을 들어서서 한참 달리다가 잘못 돌아다니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다시 20분을 되돌아서 나와요. 그러면 만약 똑같은 상황이라면 판단형은요, 화가 확 나요. 스트레스 확 받아요. 왜냐하면 내 스케줄에 지금 20분, 40분이 지금 착오가 생긴 거고, 내가 이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인식형은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또 낯선 동네 구경 한번 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능력이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인식형들은 본인은 편해요. 본인은 굉장히 사는데 여유가 있고 융통성도 있고 여기는 계획대로 든지 꼼꼼하게 계획대로 해야 내 마음 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 자, 그리고 여기 시장 갈 때 목록 작성, 여기 시장 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시장 갈 때 이렇게 목록 적고 이렇게 해서 그 목록 보면서 체크해가면서 장 보는 스타일이 판단형이라면은 인식형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딱 펼쳐보니까 판단력이 딱 펼쳐보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실패에 대해서 화가 확 나요. 그런데 인식형은 빠졌는데 다음번에 살면 되지 뭐 이래요. 그래서 인식형하고 판단형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아예 판단력이 인식형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너의 스케줄이 너무 다 잘 잡고 있대. 그러니까 인식형은
한나영하고 여행할 때 편해. 자기 그냥 가방만 들고 얘가 알아서 다 스케줄 다 짜놓고 나중까지 다 확인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 이쪽은 청소, 저쪽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 정리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이게 집이 난장판이야. 그거는 어떻게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형 표현이 판단형이 봤을 때 이건 난장판이야. 이거는 판단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식형은 그거 지금 있는 이 자체가 자기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거 왜 정리 안 했어? 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특히 자녀들이 그럴 때는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도 않고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발이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데 제가 있던 사무실이 그랬는데 사무실 같은데 보면 막 커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서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막 엉망진창으로 꽂혀 있으면 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판단형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판단형은 참다 어느 날 자기가 그냥 다 정리해요. 차에 있는 또 편기적 이거 다 열고 다 정리하고 인식형은요 거기가 뒤죽박죽이 돼 있든 차가 뭐 차 밑에 커피가 있고 막 뒤죽 엉켜있든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이 누가 많겠어요? 판단형이 일이 많아요. 그리고 판단형은요 어디 뭐 갈 때 부담을 해요. 여기는 조기 착수형이에요. 저쪽은 임박 착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야 예를 들어서 5일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판단형은 5일 전부터 한 6일 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정된 날짜 하루 앞두고 딱 끝내놓고 자기가 검토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인식형은요 한 3일은 놀아요. 그러다가 내야 될 날짜가 가까워졌네?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면 그때 임박작시를 하거든요. 그때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미리 조기 착수를 하든 임박 착수를 하든 결과물은 사실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임박 착수했다고 결과물을 못 내거나 그게 아니에요. 해서 내기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MBTI 연구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판단형으로 살면서 불편했던 점 2가지 쓰세요. 그리고 인식형도 불편한 점 2가지 쓰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과제를 주어져서 과제를 했을 때 판단형으로 살면서 불편했던 점 쓰라고 그러니까 판단형은 자기가 미리 자료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변경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너무 당황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인식형은요. 여기 제가 검사하다 보니까 인식형의 선생님들도 꽤 인식을 하고요. 인식형은요. 불편했던 점 쓰라고 그러니까 그 인식형 조마다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였냐면요. 2% 부족하다. 1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출을 해놓고 나서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그런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장점을 쓰라고 그러니까 인식형 조에서 나왔던 그 장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식형 조에서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심리주신 집중력 이렇게 썼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T형으로 나온 선생님들은 그렇게 본인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바닥에서 시장동에서 엄마가 옆에서 장사하는데 책 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공부할 수 있는 애들 인식형입니다. 감각형은요, 일단 그렇게 나오겠지만 감각형은요, 내 주변이 정리가 깨끗이 돼 있어야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책상부터 정리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주변이 이래야 돼요. 근데 인식형은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가족이 살면서 옆에서 다 시끄럽게 해도 난 한쪽 구석에서 책 펴면은 바깥의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럴 수 있는 그 집중력이 높은 게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이 집중력이 높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어떤 한 조에서 신이 주신 집중력에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체계적으로 책상도 벽에 붙여야 되고
책 보니 책도 가져오니 책 번째 읽고 그래야 내가 공부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애처럼 그렇게 옆에 보면은 그림이 책 그냥 막 바닥에 쌓여 있고 막 어느 책이 어디 근데 본인은 다 알아서 찾아요. 제가 학교 교사를 한 4년 했거든요. 교사였는데 제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숙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우리가 타생각하기에 숙대 물리학과 굉장히 샤프했어요. 샤프하고 왠지 좀 정리 정도는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선생님이 서랍을 탁 열면은요 완전히 주저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담임을 맡은 다내가 와서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도장 주세요. 이렇게 그 주번이 있지 뭐 이런 데도 도장 찍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죠. 그래서 도장을 찾는데 몇 분 걸려요. 그러면 저는 감각형이었어요. 제 서랍은 탁 열면 다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어서 도장 찾는데 정말 0.1초밖에 안 걸렸어요. 도장 밑에서 탁 뜯어서 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은 다 서리가 엉망진창이어서 거기서 하나씩 뒤집어서 찾아요. 그런데 찾기는 찾아요. 도장이 어디 갔겠어요. 그 안에 있지. 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나 어떻게 사나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잘 살고 본인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단형이 봤을 때 인식형은 사람이 게으르고 비생산적이고 진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 다음에 정기 정돈을 못하고 추진력도 없다고 생각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형이 봤을 때 판단형은요, 사람이 판단형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고집세. 그래서 가정주부 엄마가 판단형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되게 세다고 다른 식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고집스럽고 그다음에 경직되고 완고하고 그리고 결정을 지나치게 빨리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형을 봤을 때 업무에 실제 업무가 양이 많아요.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한 6일, 5일짜리 일을 6일 전부터 시작하고 조기 착수형이기 때문에 업무 그 시간이 훨씬 많이 할애하거든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주부일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 그 스케줄까지 자기가 다 지배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 맨 앞에 두 번째 페이지. 이 16가지 유형 나와 있는 페이지 있어요. 자, 네 글자 다 쓰셨죠? 네. 선생님들 여기 결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씩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여기 16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누고 똑같은 ISTJ라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또 다 차이가 있고요. 자, 선생님들 여기 받으세요.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김정석 선생님 오셨어요? 네. 여기로 말씀 것 같네요. 그렇죠. 딱 한 개나 이름이 없어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은경 원장님 똑똑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딱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갑 아니면 뭐 카드 하나 가지고 바로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길을 찾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아이고 뭐 이게 뭐 좋은 구경 한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주 전형적으로 저는 뭐 이 망설일 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성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개발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어릴 때는 정말로 진짜 내성적이었거든요. 남들하고 잘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책 보기를 좋아하고 이 성격이 어떤 순간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는 그 비즈니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격은 바뀔 수도 있는데 스마이어 이분들은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될 뿐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성적에서 외향적으로 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MBTI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MBTI를 했을 때 어떤 성격이 유형이신가요?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조직생활 하는데 상대방의 그 MBTI를 갖다 알게 되면은 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